오늘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가슴 찡한 가족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간 며느리를 괴롭혔던 시어머니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남은 6개월 동안 준비한 것은 바로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 2억의 보험금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 하지만 며느리는 과연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25년의 원망을 녹일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보시면 가족의 의미와 용서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 앞에서 박정숙 68세는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얀 숨을 내쉬며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누르려다 다시 내렸다. 이 집은 25년 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사준 아파트였다. 하지만 3년 전 큰 다툼 이후 그녀는 이 문턱을 한 번도 넘지 못했다. 어머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며느리 이수진 45세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년 만이었다. 일장 25년 전 그 시작. 1999년 겨울 정숙의 아들 박민우와 수진의 결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학력도 집안도 변변찮은 여자를 왜 데려오는 거니? 내가 소개해준 김 회장 딸은 왜 마다하고. 정숙은 며느리를 처음 본 날부터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수진은 시골 출신의 평범한 은행원이었고 명문대를 나온 것도 아니었다. 정숙이 보기에 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상대였다. 결혼식 날 정숙은 하객들 앞에서조차 냉랭했다. 우리 아들이 너무 순진해서 탈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없다니까. 수진은 울음을 삼키며 첫날 밤을 맞았다. 민우는 미안해하면서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이장 끝없는 시련의 나날. 신혼집 아파트는 정숙이 사준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의 수단이었다. 내가 사준 집에 살면서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정숙은 예고 없이 찾아와 냉장고를 뒤지고 수진의 요리 실력을 폄하했다. 수진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산 소파를 보고는 취향 없다며 멋대로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놓기도 했다. 2001년 첫 손자 박준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젖도 제대로 안 나오는 엄마한테 맡겨봤자. 산후조리원 보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와. 내가 다 해줄게. 정숙은 손자의 이름도 육아 방식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다. 수진이 조금이라도 반대하면 은혜도 모르는 년이라며 민우 앞에서 며느리를 모욕했다. 당신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나도 엄마인데. 조금만 참아.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야. 민우는 늘 이렇게 말했다. 수진은 홀로 눈물을 삼켰다. 3장 쌓여가는 분노. 세월이 흐르며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2008년 정숙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혼자가 된 정숙은 더욱 아들에게 집착했고 수진은 그 표적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외로운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정숙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호출했다. 수진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시어머니의 병원 동행, 장 봐주기, 청소까지 도맡아야 했다.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도 갈 수 없었다. 시집 온 여자가 친정 신경 쓸 시간이 어딨어? 내 의무가 뭔지 모르겠어? 2015년 수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 그날 밤 수진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소리쳤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제 엄마가 돌아가시는데 왜 저를 못 가게 하셨어요? 뭐?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감히. 그날의 충격으로 정숙은 쓰러졌고 민우는 아내를 원망했다. 어떻게 환자한테 그럴 수가 있어? 엄마가 쓰러진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사장 결별. 2022년 봄 마침내 파국이 왔다. 정숙이 고등학생이 된 손자 준호의 진로 문제로 수진과 극심하게 대립했다. 준호는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정숙은 의대를 가야 한다고 우겼다. 내 손자가 딴따라가 되게 내버려 둘 줄 알아? 어머님, 준호 인생은 준호가 결정할 문제예요. 내가 뭔데? 내가 이 집에 뭘 했다고 내 손자 교육에 감히 끼어들어. 그 순간 정숙은 결정적인 말을 내뱉었다. 이 집도 내 돈으로 산 거고 민우 키운 것도 나야. 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지. 분수를 알아야지.
무언가가 수진 안에서 끊어졌다. 알겠어요. 나갑니다. 이 집 어머님 집이니까 어머님 드릴게요. 전 준호 데리고 나가겠어요. 뭐? 내가 감히. 25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수진은 이혼을 선언했다. 민우는 끝까지 어머니 편을 들었고 결국 두 사람은 법적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준호는 엄마를 선택했고 둘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정숙은 승리했다고 생각했다. 결국 내가 옳았어. 그럼 며느리는 없는 게 나아. 하지만 아들은 더 이상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았다. 준호도 할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정숙은 혼자가 되었다. 오장 진단. 2025년 10월 정숙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췌장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죄송합니다. 길어야 6개월입니다. 진료실을 나온 정숙은 멍하니 걸었다. 68년의 인생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과도 멀어지고 손자의 얼굴도 3년째 보지 못하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민우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웃고 있는 수진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 그 며느리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했었다. 저 아이의 눈빛을 내가 다 꺼버렸구나. 정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마주했다. 며느리에게 했던 모든 말들, 모든 행동들이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다. 6장 속죄의 시작. 정숙은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강남 아파트 등기를 며느리 이름으로 옮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며느님께서는 현재 별거 중이시고 그래서 몰래 해야 합니다. 제가 죽고 나서 알게 될 수 있도록요. 정숙은 평생 모은 예금도 전부 정리했다. 수진과 준호 앞으로 2억을 보험금으로 준비했다.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수진아, 이렇게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25년 동안 너를 괴롭힌 이 나쁜 시어머니를 용서해다오. 나는 내가 우리 민우한테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실은 반대였구나. 민우가 아니 우리 가족이 너한테 부족했던 거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직장 다니면서도 집안일하고 준호 키우고 이 고약한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나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지. 가장 미안한 건 내 어머니 임종도 못 지키게 한 거야. 그날 내 눈빛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내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었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 아파트는 원래부터 내 거였어야 했어. 내 돈으로 샀다고 자랑했지만 그 돈도 따지고 보면 민우 아버지가 벌어온 거고 또 내가 25년간 이 집을 지켰잖니. 부디 준호와 행복하게 살아다오. 그리고 정말 혹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면 이 못난 시어머니를 조금은 이해해 주렴. 나는 단지 외로웠어. 남편 잃고 아들마저 놓칠까봐 두려웠어. 하지만 그 두려움이 더 큰 외로움을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 정숙. 7장 크리스마스 이브의 재회. 그리고 12월 24일 정숙은 용기를 내어 그 아파트 앞에 섰다.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에 정숙은 돌아섰다. 3년 만에 보는 며느리는 더 야위어 있었다. 일과 육아를 혼자 감당하느라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다. 수진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추운데. 너를 보고 싶었어. 수진은 당황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이름으로 부른 것도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나온 것도 처음이었다. 들어오시겠어요? 응. 고맙구나. 8장 진실. 좁은 원룸에 들어선 정숙은 가슴이 미어졌다. 25년을 함께 산 며느리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다니. 준호는? 아르바이트 하러 갔어요. 학비 벌려고. 내 잘못이구나. 다. 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수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나 얼마 못 산대. 네? 췌장암이야. 6개월 남았어.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25년간 자신을 괴롭힌 시어머니였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감정은 무의미해졌다. 어머님, 너한테 미안해서 용서 빌려고 왔어.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됐지. 너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정숙은 준비해온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아파트 등기야. 내 이름으로 바꿨어. 그리고 보험금 2억.
너랑 준호 앞으로. 어머님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어요. 받아야 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수진아 부탁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구장 시간. 그날 이후 수진은 시어머니를 돌보기 시작했다. 민호도 뒤늦게 어머니의 병을 알았고 가족은 다시 모였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하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준호도 할머니를 찾아왔다. 3년 만에 본 손자는 훌쩍 커 있었다. 할머니. 준호야 음악하고 싶다며? 해라. 내 꿈을 펼쳐라. 할머니. 준호는 할머니를 껴안았다. 크리스마스 날 가족은 함께 작은 파티를 열었다. 정숙은 며느리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말했다. 수진아 진짜 맛있다. 왜 진작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하는 줄 몰랐을까? 어머님. 25년간 너를 제대로 본 적이 없었구나. 미안해. 에필로그 봄날의 눈. 2026년 3월 정숙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며느리 수진이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고맙다. 내 딸.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조문객들은 수진에게 물었다.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마지막 3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제대로 된 가족이었어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마지막 3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 덕분이야. 아파트와 돈은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의 대가야. 턱없이 부족하지만 받아줘. 그리고 민우를 부탁해. 그 녀석은 우유부단하지만 착한 아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에게도 전해줘. 할머니는 내 꿈을 응원한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사랑한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 영원히 내 편인 시어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창밖에는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백했다. 그 순간 오랜 원망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다. 사랑은 때때로 늦게 온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정숙과 수진의 사랑은 비록 마지막 3개월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25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이었다. 용서는 약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만델라. 에필로그 봄날의 눈. 2026년 3월 정숙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잡고 있던 사람은 며느리 수진이었다. 어머님 편히 가세요.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고맙다. 내 딸.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조문객들은 수진에게 물었다. 어머님과 사이가 안 좋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마지막 3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제대로 된 가족이었어요. 수진은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마지막 3개월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내 덕분이야. 아파트와 돈은 내가 그동안 받지 못한 사랑의 대가야. 턱없이 부족하지만 받아줘. 그리고 민우를 부탁해. 그 녀석은 우유부단하지만 착한 아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준호에게도 전해줘. 할머니는 내 꿈을 응원한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사랑한다.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한다. 영원히 내 편인 시어머니가. 수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창밖에는 봄눈이 내리고 있었다. 마치 시어머니가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다. 어머님. 저도 사랑했어요. 정말이에요.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고백했다. 그 순간 오랜 원망과 아픔이 눈 녹듯 사라졌다. 사랑은 때때로 늦게 온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정숙과 수진의 사랑은 비록 마지막 3개월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25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남긴 진짜 선물이었다.